새벽 5시 반. 동대문 시장통의 첫 번째 가로등이 꺼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트럭들이 신선한 식재료를 실어 나르는 소리가 골목골목에 울려 퍼졌다. 이른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곧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런 활기찬 아침 풍경 속에서 구석진 골목 끝, 낡은 건물의 그림자 사이로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한말복. 70이 넘어 보이는 그의 모습은 주변의 활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온몸을 감싼 낡은 외투는 원래 검은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세월의 때가 묻어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여기저기 기워진 자국들이 마치 인생의 상처들을 대변하는 듯했다. 한말복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바닥이 거의 닳아 없어져서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또 왔네, 저 영감이. 야채 가게를 열고 있던 김씨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나더라고. 정말 징그러워. 그러게 말이야. 냄새도 지독하고. 옆 가게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다. 관리사무소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한말복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작은 목례를 했다. 하지만 그의 인사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한말복의 모습은 말 그대로 초라했다. 구멍이 여러 개 난 운동화, 기름때가 밴 낡은 바지, 그리고 한겨울이 지나도록 벗지 않는 그 외투. 사람들은 그를 보면 자연스럽게 코를 찌푸리고 피해갔다.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더러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다. 쉿,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아이를 급하게 다른 곳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혐오감이 역력했다. 고등학생 2명이 한말복을 지나치며 킬킬거렸다. 저기 또 왔다. 냄새 진동하는 할아버지. 진짜 역겨워. 맞아. 왜 저런 사람들은 복지관이나 요양원에 안 가고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지? 그들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한말복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빛만이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70년 넘는 인생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참, 요즘 무슨 거지들이 이렇게 많아졌나. 정육점 사장이 투덜거렸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 없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시장 이미지만 나빠져. 생선가게 사장이 맞장구를 쳤다. 한말복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작은 노트를 꺼냈다. 작고 낡은 노트였지만 그 안에는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펜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마트 앞에 도착한 한말복은 잠시 멈춰 섰다. 이곳은 그의 일일 루틴 중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그는 매일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관찰했다. 어떤 이는 그가 국어를 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결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작은 친절과 무관심, 때로는 노골적인 혐오를 조용히 지켜봤다. 한 젊은 여성이 마트에서 나오다가 한말복을 보고 깜짝 놀라며 피해갔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은 그를 보더니 쯧쯧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때 마트 사장 박 씨가 밖으로 나와 한말복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 거기 할아버지. 박 사장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다. 여긴 노숙자들 오는 데 아냐? 손님들 기분 나빠진다고. 빨리 저리 가. 한말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 사장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한말복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품격이 있었다. 거친 외모와는 달리 교양 있는 말투였다. 그냥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쉬긴 뭘 쉬어. 집도 없는 주제에. 박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여기서 냄새나게 하지 말고 복지관이나 가. 아니면 교회라도.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야.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박 사장의 편을 들었다. 맞아요. 여기는 상가예요. 저런 분들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져요. 하지만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특히 마트 바로 옆 통닭집을 운영하는 김순덕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덕 씨는 빠져요. 박 사장이 화를 냈다. 장사나 하세요. 한말복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박 사장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에는 어떤 굴욕감이나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참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박 사장이 투덜거리며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요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장사 안 돼. 하지만 한말복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는 다른 것도 있었다. 순덕 씨는 여전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무전기를 꺼내 속삭였다. 상황 종료. 타겟은 안전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고했다. 혹시 개입이 필요했나? 아니요. 타겟께서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한말복은 시장을 벗어나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벤치 하나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벤치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휴식처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낡은 외투를 살짝 흔들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다시 꺼낸 한말복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박 사장의 말과 행동, 주변 사람들의 반응, 순덕 씨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그의 글씨는 정성스럽고 정확했다. 마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처럼. 또 하나의 진실이 기록되었구나.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해가 높이 떠오르자 공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노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들 중 대부분은 한말복을 보고 지나쳤다. 어떤 이는 동정적인 시선을, 어떤 이는 무관심한 시선을, 또 어떤 이는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한말복은 이 모든 시선들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말복은 다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도 그의 긴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여전히 그를 지켜보는 정장 차림의 남자도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철민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그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다. 35세, 키 178cm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전혀 달랐다. 그는 대한그룹 전속 경호원 중에서도 최고 실력자로 인정받는 특수요원이었다. 샤워를 마친 강철민은 정장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가방 안에는 특수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고성능 쌍안경, 초소형 카메라, 무전기,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호신용 장비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눈과 직감이었다. 그는 3년째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새벽 5시, 강철민은 동대문 시장 근처에 정해진 위치에 도착했다. 한말복이 나타나기 30분 전이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며 주변을 살폈다.
3년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 시장의 모든 상인들, 모든 구석진 곳까지 훤히 알고 있었다. 또 시작이구나. 강철민이 혼자 중얼거렸다. 처음 이 임무를 받았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재벌가의 회장이 이런 초라한 노인을 24시간 감시하라고 했는지. 더군다나 그 노인은 아무런 위험도 없어 보였다. 단지 가난하고 외로운 늙은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철민은 한말복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선 그의 일상 패턴이 너무나 정확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나고 같은 루트로 이동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5시 30분 정각 한말복이 나타났다. 강철민은 즉시 무전기를 켰다. 베이스, 여기 이그라이. 타겟 확인. 정상적으로 루틴 시작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해했다. 오늘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다. 평상시처럼 모니터링하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철민은 한말복을 따라가며 그의 하루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3년간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한말복은 단순히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오늘도 시장에서 모욕당하시겠지. 강철민이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그의 예상대로였다. 야채가게 김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인들이 한말복을 보며 혐오감을 드러냈다. 강철민은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였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다. 특히 마트 사장 박 씨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 강철민은 그가 한말복을 모욕할 때마다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명령을 받았다.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고. 단지 지켜보고 기록하라고. 여긴 노숙자들 오는 데 아냐? 빨리 저리 가. 박 사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을 때 강철민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대신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다. 시간, 장소, 박 사장의 정확한 말,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한말복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날 때 강철민은 무전기를 켰다. 베이스, 마트에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타겟을 내쫓았습니다. 알겠다. 타겟의 반응은? 평소와 같습니다. 매우 침착하고 품위 있게 대응하셨습니다. 역시. 계속 모니터링하라. 하지만 한말복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는 다른 것도 있었다. 통닭집 사장 순덕 씨였다. 그녀는 언제나 한말복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강철민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감동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순덕 씨가 따뜻한 호떡 하나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한말복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공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뭘요. 그냥 드세요. 그럼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말복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하루 종일 모은 동전들이었다. 순덕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자존심을 존중해 동전을 받았다. 강철민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감탄했다. 저 양반 정말 대단하시다. 저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시다니. 강철민은 이 모든 장면을 세심하게 기록했다. 한말복의 일거수일투족, 그를 도운 사람들, 그를 모욕한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모든 것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매일 저녁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또 다른 하루 강철민은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말복이 길가에서 넘어진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이 까진 상황이었다. 아이고, 어디 다쳤니? 한말복이 급하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에 경계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는 것을 불안해했다. 하지만 한말복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까진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상처를 제대로 봐야 해요. 한말복은 자신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약국에서 반창고라도 사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1,000원짜리 동전을 아이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걸로 반창고 사주세요. 어머니는 감동받았다.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이가 중요해요. 한말복이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 어머니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아이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한말복은 안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강철민은 이 모든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저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마지막 동전까지 내어주시다니. 어느 날 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술에 취한 건달 3명이 한말복을 괴롭히려 했다. 야, 할아버지. 돈 좀 있어? 그중 하나가 한말복에게 다가갔다. 강철민은 즉시 개입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말복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돈은 없지만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사드릴게요. 한말복이 조용히 말했다. 뭐? 라면? 건달들이 어이없어 했다. 네. 근처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따뜻한 라면 어때요? 한말복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하루 식비였다. 건달들은 당황했다. 자신들을 무서워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며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 진짜? 그중 가장 어린 놈이 물었다. 그럼요. 같이 가요. 결국 한말복은 그들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라면 3개를 사주었다. 건달들은 라면을 먹으며 한말복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도 사실은 어려운 처지의 젊은이들이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삐뚤어진 길로 빠진 것이었다. 할아버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중 하나가 물었다. 너희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잖아. 한말복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단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 뿐이야. 그날 밤 건달들은 한말복에게 깊숙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강철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전율을 느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하고 관대할 수 있지? 그날 밤 강철민은 회장에게 특별 보고를 했다. 회장님, 오늘 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철민은 건달들과의 사건을 자세히 보고했다. 타겟의 인격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감화시킵니다. 저는 3년간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역시 형님답구나. 강철민은 깜짝 놀랐다. 형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계속 좋은 일 하고 있다, 철민아. 고생이 많다. 통화가 끝난 후 강철민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형님? 그럼 저분이 회장님의?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키고 있던 그 초라한 노인이 과연 누구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다음 날부터 강철민은 한말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존경받아야 할 인격자였고 지켜야 할 소중한 분이었다. 강철민은 자신의 임무에 더욱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그룹 본사. 63층 건물의 최고층 회장실에서 한국경제계의 거물 한석주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75세의 나이 40년간 그룹을 일궈온 그의 얼굴은 병마와의 긴 싸움으로 창백했다. 주치의들은 이미 시한부 선고를 내린 상태였다. 길어야 몇 주, 짧으면 며칠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둘째 아들 한성민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48세의 나이, 그는 20년간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왔다. 좀 더 힘내세요.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한석주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남아 있었지만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성민아. 한석주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변호사를 불러라. 유언장을 정리해야 한다. 한성민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다. 그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니다. 한석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셋째 한석수 45세, 막내딸 한미경 42세,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자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대한그룹의 자산 규모는 50조 원이 넘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가 궁금했던 것이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한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민 오빠가 후계자가 되시는 거죠? 한석주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40년 전 그가 형을 마지막으로 본 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건 알지만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말보가, 다시 생각해봐. 너는 장남이야. 당연히 내가 이어받아야 해. 돈과 권력이 전부는 아니야, 아버지. 나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면서 말이야. 그날 이후 한말복은 집을 떠났다. 그리고 40년간 소식이 끊겼다. 한석주는 그동안 형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형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년 전 한석주는 마침내 형을 찾았다. 동대문 시장의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자신의 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형의 변하지 않은 마음이었다. 여전히 순수하고,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여전히 진실을 추구하고 있었다. 한 달 후 한석주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경제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로 치러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 재벌 총수들, 해외 기업인들까지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머릿속은 온통 유산 상속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한성민은 형제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건 없었어? 한석수가 물었다. 별로. 그냥 유언장을 정리하라고만 하셨어. 한성민이 답했다. 그럼 당연히 성민 오빠가 후계자겠네. 한미경이 말했다. 오빠가 그동안 회사 일을 다 봐왔으니까. 사실 형제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한성민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었지만 한석수와 한미경도 상당한 지분을 갖기를 원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목한 척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법무법인 대안의 대회의실에서 유언장 개봉식이 열렸다. 30년간 한석주 회장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김정훈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펼쳤다. 회의실에는 가족들과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한성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자신이 대한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미 승계 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나 한석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마치 자신도 믿기 어려운 내용을 읽어야 한다는 듯. 대한그룹의 모든 주식과 재산은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한말복에게 상속한다. 뭐라고? 한성민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한말복이 누구야? 그런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없는데? 한석수와 한미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변호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정훈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확인했다. 한말복, 1952년생. 고인의 형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님? 아버지에게 형이 있었다고?
한미경이 소리쳤다. 그런 사람 들어본 적도 없어. 한석수가 책상을 탕 쳤다. 한성민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변호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한말복 씨는 분명히 고인의 친형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던 거야? 한석수가 화를 냈다. 변호사는 추가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 모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낭독되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희들은 아마 놀랄 것이다. 하지만 한말복은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아버지의 장남이다. 40년 전 가문의 전통을 거부하고 집을 떠났던 형이다. 가족들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다. 나는 그동안 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3년 전 마침내 찾았다. 하지만 형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대문 시장 근처에서 평범하게, 아니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한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들이 형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이 복잡해지고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은 진정한 인격자다.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다. 40년간 가난하게 살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읽혀졌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가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 형은 이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분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쓸 것이다. 한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한말복이란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정훈 변호사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동대문구 신설동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설마 그 거지 같은 사람이. 한미경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하셨나 봐. 거지한테 우리 재산을 다 준다고. 조용히 해. 한성민이 그녀를 제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수십조 원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었다. 김정훈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인께서는 한말복 씨께 연락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집에서 밤을 새웠다. 40년간 알지도 못했던 큰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벽한 서류였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했다. 동대문구 신설동 쪽방촌. 30년 된 낡은 건물의 3층, 사평남짓한 작은 방에서 한말복은 녹슨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방 안은 검소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40년간 써온 일기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대한그룹 한석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유 원장 개봉 결과 상속자로 지명된 한말복 씨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말복은 조용히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방 한편에 있는 낡은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40년 전의 정장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비록 낡았지만 이탈리아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들이었다. 당시 아버지가 후계자인 그를 위해 특별히 맞춘 것들이었다. 이제 때가 됐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한말복은 천천히 옷을 꺼내 살펴봤다. 40년이 지났지만 품질 좋은 옷감은 여전히 빛이 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었다. 낡은 외투 대신 정장 재킷을, 때 묻은 바지 대신 정장 바지를. 마지막으로 40년간 감춰두었던 명품 시계를 차고
대한그룹 창업주의 인장이 든 작은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거울 앞에 선 한말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제까지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신사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에도 변화가 있었다. 숨겨왔던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대한그룹 본사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강철민이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내린 것은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한말복이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강철민이 정중히 물었다. 그래. 40년간 기다린 순간이다. 한말복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새로운 회장님이신가? 생각보다 품위가 있으시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말복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했다. 4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가. 회장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철민과 몇몇 임원들이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철민이 정중히 인사했다. 수고했다, 철민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한말복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한성민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한말복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제까지 시장에서 보던 그 초라한 노인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설마, 정말로? 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말복은 회장석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놀랐겠지. 그동안 시장에서 구걸하는 거지 취급받던 내가 너희들의 큰아버지라니. 정말로 큰아버지세요? 한석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말복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40년 전 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주신 도장. 그는 대한그룹 창업주의 인장을 꺼내 보였다. 상아로 만든 정교한 도장이었고 그 위에는 한자로 한태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 분명히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한성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건 사기야. 당신이 정말 우리 큰아버지라는 게 말이 돼? 4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한말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40년 전 아버지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식으로? 한석수가 말을 더듬었다. 사람의 민낯을 보고 싶었다. 한말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노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정말로 마음씨 좋은 사람들을 찾고 싶었지.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다. 40년간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 있다.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누가 나를 모욕했는지 모두 적혀 있어.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모두 기억나기 시작했다. 한말복은 첫 번째 노트를 펼쳤다. 1985년 3월 15일 성민이 내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야. 형님이 돌아와 봐야 뭘 하겠어요? 어차피 사업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형님은 없는 걸로 치고 사시죠. 한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1992년 7월 23일 미경이 내가 친구들에게 한 말. 우리 가족은 3남매야. 큰아버지? 그런 사람 없어. 아버지 외동아들이야. 한말복이 계속 읽었다. 한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건 더 최근의 일이지. 2020년 12월 석수 내가 회사 간부들에게 한 말. 혹시라도 큰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재산에 손 떼려는 사기꾼일 거예요. 한석수는 말을 잃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의 속을 보는 눈이야. 한말복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될 때가 됐다. 한미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큰아버지,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 한말복이 비웃었다.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복잡해지니까. 그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여기에는 너희들이 그동안 회사 돈으로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들, 부정한 거래들, 그리고 한성민이 급하게 말을 끊었다. 형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한말복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게 열심히 일한 결과인가? 골프 접대비로 연간 5억, 해외여행비 10억, 자녀들 유학비용까지 모두 회사 돈이었지. 가족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큰아버지. 한석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말이에요. 한말복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말했다. 기회?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기회를 줬나? 단 한 번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했나? 그건 이제 알겠지? 한말복이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권력과 돈 앞에서 너희들의 태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어제까지 거지라고 멸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이 되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는구나.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말복의 말은 뼈아프지만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라. 한말복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도 사람이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다면 기회는 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너희들이 증명해야 할 일이야. 그날부터 대한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40년간 숨어있던 진짜 주인이 돌아온 것이었다. 한말복의 정체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동대문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어제까지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상인들이 갑자기 친절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제 시장 전체가 한말복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정말 그 할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헝 진짜?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상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한말복을 잘 대해준 사람들은 뿌듯해했고 무시하거나 모욕했던 사람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침 일찍 마트 사장 박 씨는 문을 열자마자 한말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아이고 회장님. 그동안 몰라 뵙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씨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다. 며칠 전 그가 한말복을 내쫓으며 했던 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말복은 평소와 같은 낡은 외투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박 사장을 차갑게 바라봤다. 박 사장님, 저는 여전히 그 노숙자 할아버지입니다만. 아니에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이 과일 좀 받아주세요. 마음의 표시로. 필요 없습니다. 한말복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우유 한 팩만 사러 왔어요. 우유는 그냥 드려요. 공짜로. 박 씨가 급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정당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한말복은 1,000원짜리 동전 2개를 내밀었다. 박 씨는 당황했다. 받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동전을 받으며 말했다. 회장님, 앞으로 우리 마트에서 필요한 건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한말복은 아무 말 없이 우유를 들고 나왔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야채가게 김 씨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다. 그는 아예 가게 앞에 큰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대한그룹 한말복 회장님 환영합니다. 회장님, 저희 가게 최고급 채소들 드려요. 공짜로. 김 씨가 온갖 채소를 봉지에 담으며 말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한말복이 말했다. 필요한 것만 사겠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한말복은 작은 양배추 하나만 골라 돈을 지불했다. 김 씨는 거스름 돈도 주지 않으려 했지만 한말복은 정확한 거스름 돈을 요구했다. 과일 가게, 정육점, 떡집. 모든 상인들이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한말복 앞에서 굽신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무료로 음식을 주려 했고
어떤 이는 특별 할인을 해주려 했다. 하지만 한말복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값을 주고 필요한 것만 사갔다. 참 이상해. 그냥 받으시면 될 텐데. 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말했다. 그러게. 이제 돈이 얼마나 많으신데. 하지만 통닭집 순덕 씨와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한말복을 대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순덕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저는 변한 게 없으니까요. 한말복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을 찾고 싶었고요. 순덕 씨는 평소처럼 따뜻한 호떡을 내밀었다. 그리고 한말복은 평소처럼 작은 돈을 지불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연일 난리가 났다. 한성민과 형제들은 변호사들을 동원해 유원장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형님, 제발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해 주세요. 한성민이 한말복의 사무실에서 애원했다. 저희도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한말복은 냉정하게 답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여기 있는 게 뭔지 아나? 너희들이 그동안 회사 돈으로 한 일들의 기록이야.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골프 접대비만 해도 연간 수십억 원, 해외여행비, 고급 외제차 구입비, 자녀들 유학비용까지 모두 회사 계정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 한말복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고 리베이트를 받은 기록. 이건 성민, 내 짓이지? 한성민은 말을 잃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형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한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렸다. 기회? 한말복이 비웃었다. 너희들이 나에게 기회를 줬나? 40년 동안 나를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했나? 한석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형님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몰랐다고? 한말복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복잡해지니까. 사실 한석주 회장은 생전에 형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런 노력을 방해하기도 했다. 혹시라도 큰아버지가 나타나서 재산 분할이 복잡해질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1995년 아버지가 탐정을 고용해서 형을 찾으려고 했을 때 누가 반대했는지 기억나나? 한말복이 물었다.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 모두가 반대했었다. 아버지,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지내면 되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한 말이야. 이제 알겠지? 한말복이 엄숙하게 말했다. 권력과 돈 앞에서 너희들의 태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시장 상인들과 똑같아.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과 행동도 모두 기록되고 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쓸 거야. 가족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한말복이 단순히 돈 많은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치밀하고 영리한 전략가였다. 40년간 세상을 관찰하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형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성민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저희가 완전히 거리로 나앉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한말복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다. 교육이 목적이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너희들이 증명해야 할 일이다. 그날 밤 한말복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40년간의 기록들을 정리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다. 한 달 후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 임직원 500여 명과 언론, 그리고 한말복의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말복이 새로운 회장으로서 첫 번째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회장직을 맡은 지 한 달 동안 그는 회사의 모든 것을 점검했고 이제 미래 계획을 발표할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말복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제가 이 회사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죠. 대강당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직원들도 언론도 가족들도 모두 긴장한 채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자리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말복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임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렇다면 회사는 누가?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한말복은 준비된 서류를 꺼냈다.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한성민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다. 혹시 마음을 바꾼 것일까? 이 유언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말복이 계속했다. 진심으로 나를 대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한말복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첫 번째 수혜자는 통닭집 사장 김순덕 씨입니다. 순덕 씨의 사진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다. 순덕 씨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사진이 나오자 깜짝 놀라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이분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저의 정체를 알기 전이나 후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덕 씨에게는 대한그룹 지분의 30%와 개인 자산 500억 원을 증여합니다. 대강당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급하게 메모를 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두 번째는 희망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사진이 나타났다. 이곳의 사회복지사들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복지관에는 지분 20%와 운영기금 1,000억 원을 기부합니다. 한미경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큰아버지,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한말복이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가족? 40년 동안 내 존재도 몰랐던 가족 말인가? 그건. 한미경이 말을 못 이었다. 더 있습니다. 한말복이 계속했다. 동대문 시장에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몇몇 상인분들. 화면에 몇 명의 사진이 더 나타났다. 빵집 할머니, 약국 사장, 그리고 길에서 한말복을 도와준 시민들의 사진이었다. 이분들은 모두 저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10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저를 보호해준 강철민 경호원에게는 100억 원과 대한그룹 계열사 임원 자리를 제공합니다. 총 50여 명의 수혜자들의 이름이 발표되었다. 모든 수혜자들의 공통점은 한말복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나머지 지분과 재산은? 한석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한말. 일반 국민들은 그보다 적은 돈으로도 잘 살고 있다. 한말복이 냉정하게 답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이제 끝이다. 그리고 조건이 있다. 한말복이 계속했다. 매주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복지관에서, 양로원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체험해보라. 만약 이 조건을 지키면 1년 후에 재평가하겠다. 정말로 변했다고 판단되면 좀 더 지원을 늘릴 수도 있다. 한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다. 한말복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한말복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회장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다. 40년간의 긴 계획이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게 재산이 전해질 것이었다. 돈과 권력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한성민을 비롯한 한말복의 가족들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연일 언론이 보도했고 시민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론은 한말복에게 우호적이었다. 진짜 인격자, 돈보다 사람이 먼저, 가족이라는 이름의 탐욕 등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반면 일부에서는 가족을 버린 냉혈한, 너무 극단적인 처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들까지 모여들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관과 재산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었다. 피고인 한말복 씨, 최후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한말복은 천천히 증인석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40년간 쌓인 깊은 슬픔과 지혜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말복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가족들을 바라봤다. 한성민, 한석수, 한미경.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다. 예전의 화려한 차림새는 온데간데 없고 저렴한 옷을 입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한말복은 준비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여기 있는 것은 지난 40년간 제가 직접 기록한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록입니다. 3만 2천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누가 저를 도왔고, 누가 저를 무시했는지, 누가 저에게 폭언을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1985년 3월 15일 동생 한성민이 아버지께 한 말입니다. 형님이 돌아와서 뭘 하겠어요? 어차피 사업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형님은 없는 걸로 치고 사시죠. 이때부터 저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했죠. 한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0년 전의 말이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198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버지가 형이 보고 싶다고 하시자 한석수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찾아서 뭐해요? 한석수가 고개를 숙였다. 1992년 7월 막내 한미경이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3남매야. 큰아버지? 그런 사람 없어. 아버지 외동아들이야. 아예 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한미경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말복이 계속했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USB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지난 3년간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가족들이 제게 했던 말, 시장 사람들이 했던 말,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여긴 노숙자들 오는 데 아냐? 빨리 저리 가. 냄새나게 하지 말고. 마트 사장 박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게 제가 받은 대우입니다. 매일같이요. 한말복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다음은 한성민의 목소리였다. 그 거지 같은 놈이 정말 우리 큰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증명할 거야?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다. 자신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말복이 마지막 파일을 꺼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 정체를 알고 난 후의 태도 변화입니다. 녹음기에서 박 사장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고 회장님. 그동안 몰라 뵙고 죄송했습니다. 이 과일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한성민의 애원하는 목소리. 형님, 제발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한말복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담겼다.
돈과 권력 앞에서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것 말입니다. 판사도 배심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말복이 가족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헐뜯던 너희들이 결국 내가 돈 많다는 이유로 무릎 꿇는구나.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 한석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없다. 한말복이 단호하게 말했다. 40년 동안 기다렸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찾으려고 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말복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공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상자를 열었다. 이것은 제 가족들이 지난 20년간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명세서입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한성민 골프 접대비 명목으로 50억,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100억,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30억. 한석수 차량 구입비 20억, 해외여행비 15억, 사업 투자 실패 손실 보전 80억. 한미경 명품 구입비 25억, 성형민 미용비 10억, 남편 사업자금 지원 60억. 총액만 해도 500억 원이 넘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일들입니다. 한말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한성민이 벌떡 일어났다. 형님, 그것들은 모두 필요한 지출이었어요. 필요한 지출? 한말복이 비웃었다. 100억짜리 해외 별장이 회사 운영에 필요했나? 연간 10억씩 쓴 골프비가 꼭 필요했나? 가족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말복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증거입니다. 새로운 서류가 공개되었다. 경쟁사와의 비밀 계약서, 리베이트 수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한성민 씨가 라이벌 회사인 동양그룹에 우리 회사의 신제품 정보를 넘기고 50억 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형님, 그건. 한성민이 말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도 제출했습니다. 한말복이 차분하게 말했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미경이 울음을 터뜨렸다. 큰아버지, 저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한말복의 목소리는 슬펐다.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재산은 결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40년간 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진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지, 누가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지. 그 결과가 바로 제 유언장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정적 후에 말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한말복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선고했다. 또한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말복은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이야. 1년 후 동대문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한말복의 유산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곳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통닭집 사장 순덕 씨는 이제 대한그룹의 주요 주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규모가 커졌다. 원래 가게 옆에 3개 점포를 더 임대해서 순덕인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름의 식당으로 확장했다.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됐는데 잊으면 안 되죠. 순덕 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미소 지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변하면 안 돼요.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식당에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를 보고 순덕 씨가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실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노숙자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여기는 마음으로 내는 곳이에요. 순덕 씨가 웃으며 말했다. 한말복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희망복지관은 한말복의 기부금으로 규모가 3배로 확장되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복지사들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는 한말복 어린이 도서관과 한말복 체험학습관이 만들어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생님, 한말복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한 아이가 복지사에게 물었다. 정말 특별한 분이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분이었어. 복지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한편 한말복의 가족들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큰 충격이었다. 한성민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며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과장님, 오늘 계약한 건 성사됐습니다. 한성민이 상사에게 보고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수고했네, 성민 씨. 요즘 부쩍 실력이 늘었어. 상사가 격려했다. 한성민은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한미경은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치심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와 고객들의 고마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옆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인사했다. 고마워. 한미경이 진심으로 웃으며 답했다. 예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진짜 미소였다. 하지만 이들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한석수였다. 그는 한말복이 제시한 조건을 가장 성실히 지키고 있었다. 매주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한석수가 양로원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석수야. 또 왔구나. 노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가 와주니까 하루하루가 기다려진다. 한석수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한말복은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조용히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대한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고 각종 재단들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말복이 목격된 것은 동대문공원이었다. 한 시민이 우연히 찍은 사진에 벤치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전히 그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띠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동대문공원 한쪽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 말복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다. 한말복이 살던 허름한 쪽방을 철거한 자리에 지어진 것이었다. 순덕 씨를 비롯한 수혜자들이 힘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도서관에는 한말복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전시관도 있었다. 그의 40년간의 기록들, 사진들,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로 측정된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도서관 앞 벤치에 익숙한 외투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그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해 주세요. 한 아이가 제잘거렸다. 그래, 오늘은 뭘 들려줄까? 한말복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진짜로 착한지 알아보는 방법 있어요? 다른 아이가 물었다. 한말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다.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이야. 그럼 할아버지도 그렇게 알아보셨어요? 응,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지.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어.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한말복을 바라봤다. 그들에게 그는 그냥 친절한 할아버지였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결정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한말복은 홀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형님, 어디선가 한석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말복에게 다가왔다. 1년간의 봉사활동으로 그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이었다. 석수야. 한말복이 놀라지 않고 그를 맞았다. 형님을 찾느라 1년이 걸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석수는 한말복 옆에 앉았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형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한말복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저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성민이와 미경이도 많이 변했어요. 특히 성민이는 자기가 설계한 보험으로 한 가정을 도왔다며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한석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형님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희가 진짜 사람다운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한말복은 한석수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 깨달음에는 때가 없단다. 두 형제는 조용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봤다. 40년간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형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한석수가 물었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한말복이 평화롭게 답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들려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한석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형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한말복은 작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다. 오늘로 40년간의 여행이 끝났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돈과 권력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진정한 부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따뜻함이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것을 찾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한말복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동대문 시장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말복도서관 앞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절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다고 했다.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의미 있었다. 순덕 씨를 비롯해 그에게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화려한 꽃다발 대신 각자가 손으로 만든 작은 꽃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기억하는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진짜 천사였어요. 한 아이가 말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순덕 씨가 말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한석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한말복의 무덤에는 화려한 비석 대신 작은 나무판에 간단한 글귀만 새겨졌다. 여기 진정한 부자가 잠들어 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사랑한 자. 그리고 매년 그의 기일이 되면 말복도서관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린다. 아이들이 모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은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날이다. 한말복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동대문 시장 어딘가에서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한말복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시작한 사랑의 연쇄는 계속되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말복이 40년간 꿈꿔왔던 세상이었다.